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공동 주최하는 2023년 제3회 데이터 거버넌스 온라인 정기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회를 맡은 오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2023년 올해 정기 세미나가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올해 세미나의 중심 주제는 데이터 거버넌스입니다. 따라서 지난 3월 세미나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다차원적인 개념화 그리고 쟁점,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6월에는 데이터 품질 관리를 주제로 전문가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이번 7월 세미나에서는 지난 세미나의 연장선으로 데이터 보안 개념, 정책 방향, 데이터 보안 사례 등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세미나도 기존 세미나와 마찬가지로 일부 리코디드 퓨처 윤광택 본부장님과 토스뱅크 주식회사 전승재 변호사님의 발표를 듣고 10분간의 휴식 후에 2부 질의응답 및 토론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이 됩니다.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실시간 채팅창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리코디드 퓨처 윤광택 본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윤광택 본부장님께서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시만텍 코리아에서 보안 전문가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리코디드 퓨처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인텔리전스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양자 암호 시스템의 시작, 더 강력한 암호가 필요한 세상이 온다라는 2022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 학술 도서로 선정된 도서도 번역하셨습니다. 오늘 윤광택 본부장님께서는 데이터 보안의 첫걸음 계정 관리라는 주제로 저희에게 많은 정보를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윤광택 본부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윤광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션은 데이터 보안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계정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몇 가지는 사전에 지식을 공유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데이터 보안이라는 걸 많이 얘기를 했었을 때 보안 아키텍처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많은 보안 아키텍처가 요즘에 최근에는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제로 트러스트 이전에는 그럼 어떤 모델이라는 게 있었냐,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여기는 지금 하나의 성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네트워크가 안전하다고 했던 그런 부분이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여지는 성처럼 성 안에 들어가져 있는 모든 부분들은 사람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데이터나 모든 내용들 자체가 다 안전한 것이고 믿을 만한 것이야. 다 그러니까 모든 활동을 다 허락해 주자라고 하는 거였었던 거였고, 이 성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외부에 있는 것들은 다 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해커라든가 비인가 접근이라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이 성 안에 들어온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저렇게 물도 넣어놨고, 저기에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악어도 넣어놓고 또 저렇게 움직이는 그런 다리도 만들어 놓고 이런 부분이 만들어져 있었던 거였는데, 이제까지 저런 보안 모델을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왔었는데, 지금의 이슈는 뭐냐면 저 보안 모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보안 아키텍처가 혹시 잘못된 게 아닐까, 또는 새롭게 발달된 모습의 아키텍처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로 얘기가 됐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얘기하는 부분들 자체가 지금은 제로 트러스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레이어드 시큐리티라고 하는 그 영역 안에는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져 있는 부분들은 다 믿을만해, 다 신뢰할 만해, 트러스트라고 하는 걸 줬지만 그 앞에 제로라고 하는 숫자 0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모든 것을 믿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보다는 사실을 누군가를 신뢰하기 전까지는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다
검증하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0이라고 하는 트러스트가 0에서부터 100에까지 있다면 0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단계별로 점수를 올라가서 믿을 만한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모델이 첫 시장에 소개가 되었을 때, 분석가에서 소개가 되었을 때는 그 당시만 해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트워크 관련된 내용들만 했던 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네트워크 기반으로 붙은 것들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모델이 돼 있다가 지금은 그 영역 자체를 6가지 영역으로 넓혀져서 지금은 제로 트러스트 익스텐디드라고 하는 표현으로 6가지 영역들을 더 같이 확장했던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도 지금은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데이터도 그 안에 하나의 영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이제까지의 보안 아키텍처가 성을 만들어내는 그렇게 옹벽을 쌓는 이런 거로만 만들어져 있었던 건데 그렇게 물리적으로 만들었던 부분들이 지금은 거의 다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들어져 가면서 지금은 그 부분들이 다 계정이라고 하는 부분들,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부분들로 가장 베이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윤광택이라고 하는 쟤는 윤광택인데 윤광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제 이름하고 그다음에 보통은 제가 정했던 나만 알고 있는 패스워드 또는 내가 들고 있는 토큰 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아니면 바이오들, 홍채 뭐 이런 분들을 가지고 윤광택이라고 하는 것을 인증했던 거였죠. 그런 영역 중에서는 야, 그 사람이 윤광택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해줘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는 인증이라고 했던 거죠. 오덴티케이션. 너 인증해서 그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가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윤광택이라고 하는 게 맞게 되면 윤광택에 허용되어 있는 데이터를 접근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든 데이터를 다 접근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주 중요한 데이터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에 따라서 접근 권한이 나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부분들에 맞춰져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은 어디선가 저는 이런 표현을 본 거 있거든요. 앞으로의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포함해서 모든 데이터는 나를 따라다닐 것이다. 어디에? 내 컴퓨터 안에, 내 USB 스틱 안에, 클라우드 데이터 안에. 하지만 그런 데이터들을 다 사용하려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라는 것을 증명해 내 거라는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허용을 받아야지만 사실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부분들이 점점 중요해져 있고 있는 거고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그 모델 모안 안에는 사실은 이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그 기반하에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트워크를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고 데이터를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고 나에 대한 부분들의 신원증명이 정확하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사실은 모든 부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6가지 필러에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보안에 대한 주제를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긴 하지만 데이터 거버넌스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 얘기하는 이 아이덴티티가 왜 중요한 것인지 어떤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보안 사고들은 어떤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저는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혹시 랩서스라고 하는 해킹 그룹을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내에는 북한 해커 그룹의 라자루스라든가 김숙희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 사용자들이 해킹 그룹이야, 표적 공격 그룹이야 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였는데 이 랩서스라고 하는 해킹 그룹은 사실 나중에 지금은 잡히긴 했지만 몇몇의 주도자는 잡히긴 했지만 이 랩서스라고 하는 해킹 그룹은 실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고도의 해킹 기술을 갖고 있는 능력이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이 랩서스라고 하는 해킹 그룹은 아주 유명한 글로벌 회사들을 해킹하고 그 데이터를 공개한다고 얘기하고 협박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랩서스는 아주 고도화된 해킹 기술을 갖고 있는 그룹이 아니었을까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 몇몇 사람들이 잡히기 전에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텔레그램 창에 야 어디 회사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어드민 계정에 대한 어드민 계정은 어드민이고 패스워드는 어떤 것이야 라고 공개하고 그 다음에 잡혔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많은 이제까지 외국에 있는 글로벌 유수의 회사들을 해킹했던 사례들 중에 하나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덴티티, 계정 유출에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공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계정 자체가 얼마나 외부에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고 해커들은
그 계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아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데이터를 조금 더 보시게 되면 2022년도 작년도의 공격 중에 50%는 이 유출된 계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해킹을 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취약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킹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해킹에 발생됐던 작년에 한 해에 발생됐던 그런 내용들 중에는 50% 정도는 이렇게 유출된 계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만약에 이렇게 유출된 계정으로 사용자가 공격을 하게 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가 인가된 사람이 맞구나라고 하니까 더더욱이 제재라든가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회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로그인이 실패했네, 누군가가 해킹을 시도하고 있었네,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면 누군가는 그 IP를 추적하고 좀 더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했었을 텐데 여기에 아이디 패스워드가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내부에 침투를 하고 내부에 침투해서 그들이 원하는 소위 말하는 측면 이동까지 하면서 공격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들키지 않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공격자들은, 해커들은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디와 패스워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계정 유출이 가능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어져 있는 건데 지금의 그래프는 사실은 그냥 간단하게 이해해 보시게 되면 얼마만큼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기업 외부에 소위 말하는 다크웹이라든가 외부에 공격자들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계정 유출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가 된 겁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계정 유출에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D웹, 다크웹에서 얘기하고 있는 계정 유출도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엔 악성 코드에 의해서 스틸러라고 하는 악성 코드 유출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크웹의 덤프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여기는 제가 하나의 스크린샷을 가지고 왔는데 이 얘는 공격자가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의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야. 아이디는 그냥 아이디가 존재할 수도 있고 또는 이메일 계정이 만들어진 것도 있고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어 라고 해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말하는 다크웹이라고 하는 그런 언더그라운드 사이트에 암시장에 자기가 저런 내용들을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정말 많은 부분들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출이 되게 되면 제가 맨 뒤에도 하나의 사례로 얘기가 되어 있지만 스피어 피싱 메일이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나 너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돈을 얼마 보내. 비트코인 얼마 보고 있어. 너 불법적인 행위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돈을 보내. 라고 하는 그런 공격도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또 다름의 위험성은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유출됐던 계정들 자체가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본인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패스워드는 보통 5개가 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계정만 알게 되면 프로파일링이 가능하죠. 저 사람은 사용하는 패스워드가 이런 것 같아. 숫자 4자리네. 그러면 다들 생일, 태어난 날짜, 전화번호 이런 부분들로 모두 많이 만들고 있죠. 그런 프로파일링에 의해서 쉽게 공격자들의 내용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예는 스틸러의 악성 코드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드릴 건데 예전에는 키로 걸어가는 내가 키보드를 칠 때마다 하나씩 S를 클릭했네, T를 클릭했네 이런 타이핑할 때마다 기록을 했던 거였지만 지금의 악성 코드들은 진화를 해서 그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가 컴퓨터에서 로그인했던 많은 웹사이트에 로그인했던 정보들 자동 체험 기능을 통해서 들어갔던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때 한번 내 컴퓨터에서 로그인했던 모든 내용들 자체는 이 스틸러에 의해서 다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PC만 들어갔어. 회사에 대한 계정만 들어갔어라고 알고 있기도 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이용했던 모든 데이터들은 다 같이 아이디 패스워드는 유출되다는 거죠. 악성 코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가져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체가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전에 얘기하고 있는 키로코드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왜 그런 것들이 그러면 그렇게
스텔러에 대한 악성 코드가 됐을까?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게 뭐냐면 다들 다 공짜 좋아하시죠. 무료로 사용하는 거, 해킹하는 거, 크래킹하는 거. 마치 돈 주고 얼마 정도 사야 될 소프트웨어를 사지 않고 그냥 무료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디 게시판에 올라와져 있는 내용들. 다들 공격자들은 그럴 마음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이거 이제 있죠. 그런데 공격자들도 사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OTP를 사용하게 되면 그 OTP의 번호를 알지 않는 한 사실은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한번 로그인했던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방문하는 사이트에서 쿠키라고 하는 값들 많이 물어보게 돼 있죠. 그런 쿠키에 의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쿠키라고 하는 그 파일을 알게 되면 공격자가 아이디 패스워드뿐만 아니라 OTP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되는 계정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조차도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이디 패스워드만 있는 게 아니라 OTP를 해서 안전해 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너무나 보안을 모르고 있다고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요즘에는 부정방지라든가 여러 가지 오남용하는 부분들을 탐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마다 너 접근했던 PC가 윈도우즈 PC인데 맥 OS인데 아니면 모바일에서 접근했는데 아니면 브라우저가 크롬 브라우저인데 뭐 엣지 브라우저인데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너 다른 데서 접근을 했네 이런 식에 대한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있긴 한데 사실은 그것도 똑같이 에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기록했던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출된 계정의 40%는 그렇게 우회할 수 있는 쿠키를 포함하고 있어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아이디 패스워드의 유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크웹에서는 거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죠. 나 어디 거 알고 있어. 그 회사의 규모는 어느 회사인 거고 규모가 얼마만큼인 거고 매출이 얼마만큼인 거고 수익이 얼마만큼이야. 나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어드민의 계정을 가지고 있어. AD를 사용하고 있다면 도메인 어드민의 계정을 갖고 있어. 그 가격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6불, 7불, 10불이 아니라 더 많은 금액, 1000불, 2000불 이런 금액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르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자체는 단순하게 웹사이트를 로그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솔루션에 다들 로그인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업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다 유출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악성 코드에서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면 나는 백신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왜 저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공격자들이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백신에 대한 부분들을 우회할 수 있도록 탐지가 되지 않도록 회피할 수 있는 많은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백신이 있고 백신이 4개는 1개 또는 2개 멀티를 쓴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존재하고 있게 되는 거고 이게 개인 사용자가 되든 또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기업용 버전이 되든 똑같이 모든 것들이 우회가 가능하더라라고 하는 게 더더욱 큰 위험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들 자체는 뭐 단순하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모든 PC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킹을 이용하고 있다면 다들 유출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간단하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계정 유출이 아이디 패스워드뿐만 아니라 쓰는 게 아니라 나는 OTP까지 써. OTP를 사용하게 되면 아이디 패스워드를 쓰는 것보다 보안이 강화되는 건 정확히 맞습니다. 보안이 강화된 게 맞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안전하지만은 않더라.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쿠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용하게 되면 단순하게 OTP의 입력을 받지 않고도 우회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얘기했던 악성 코드 관련된 거를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그러면 그런 악성 코드가 훔쳐가는 게 아이디 패스워드일까? 사실 그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샘플을 갖고 왔습니다. 여기는 스파이더 클라우드라고 하고 있는 그런 해당되는 악성 코드에 유출됐던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아이디 패스워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바탕화면에 있는 스크린샷, 파일 네임, 그 다음에 이미지들, 심지어는 파일까지
여러 가지 모든 PC에서 발생되는 모든 것들은 이런 스틸러에 의한 악성 코드가 다 데이터들은 가져가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격자가 무슨 데이터가 필요해? 그러면 그 데이터만 선택적으로 팔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다 가져가는데 10불이야. 뭐 이런 식의 판매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를 접근할 때는 사실은 그 데이터의 접근 제어라고 하는 부분들 자체를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이디, 패스워드, 더 나아가서 OTP,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의 계정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런 데이터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계정 유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접근하는 부분들이 무조건 다 인증을 통과했다고 해서 안전한 것만은 아니다. 단순하게 그 데이터를 접근했던 부분들이 혹시 다른 사용자의 오남용에 의해서 들어가는 게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로 가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저렇게 외부에서부터 지금은 클라우드에 사용이 되게 많고 데이터가 우리 기업 내부에만 있지 않고 외부에도 존재하는 게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여전히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OTP 관련된 부분들도 여전히 완벽하게 완전하지만은 않다. 계속 악성 코드, 스틸러를 만들어지는 악성 코드의 개발자들은 그들도 역시 인프라가 IT가 발전한 것과 동시에 그들도 역시 진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다크웹에서 내 단순하게 아이디, 그 패스워드는 틀렸어. 지금은 쓰지 않아. 라고 해서 안전한 부분들이 아니라 여기에 한 예는 고객사에 실제로 계정 유출을 당했던 사용자에게 들어왔던 메일 내용이 되는 거죠. 나 번역기로 번역한 티가 너무나 나긴 하지만 해당되는 계정을 통해서 너가 지금 불법적으로 한 거 모든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을 보내줘. 비트코인을 모르면 검색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보내는 것들을 알아가지고 보내. 그렇지 않으면 너의 데이터 모든 것들 공개할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성으로 피싱 메일을 보내서 금전적인 가치를 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들은 속으면 되지 않고 또 여전히 내 관련된 정보가 인터넷상에 유출되어 있구나. 내가 쓰던 패스워드가 예전에 썼던 거였고 유출된 이력이 있다면 더 이상 그 패스워드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계정 인증에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들은 보안에서의 데이터를 접근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들 자체는 계정, 아이덴티티에 존재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 아이덴티티를 확인할 때 인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거쳐가는 것들을 우회에서 공격자들이 이용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이 여전히 외부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부분들의 경각심을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관택 본부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계정 유출의 심각성을 더욱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발표였고요. 또한 자주 쓰는 패스워드는 또 사용을 하지 않거나 하는 그런 방법들도 필요하구나 하는 것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킹 공격의 50%가 유출된 계정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좀 놀라운 사실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알려주신 방법들을 통해서 계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고 또 그 보안에 있어서 계정 관리가 그 첫걸음인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훌륭한 발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전승재 변호사님의 국내외 고객 데이터 유출 사례와 시사점 발표를 듣겠습니다. 전승재 변호사님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현재 토스뱅크 주식회사 법무팀에서 재직 중이십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도서 해커 출신 변호사가 해부한 해킹 판결 또한 집필하셨습니다. 전직 해커 그리고 현직 변호사라는 독특한 이력을 가지신 전승재 변호사님께서는 오늘 저희에게 그 국내 기업 해킹 사례와 지능형 지속 해킹 사례, 크리덴셜 스토핑 사례와 시사점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전승재 변호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토스뱅크의 전승재 변호사입니다. 예, 소개를 해주셨으니까는 이 슬라이드는 생략을 하고요. 저는 이제 보안 사고 소송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도메인은 보안 사고인데 그 쟁점은 법적 쟁점이죠. 소송이니까요. 세 가지 사례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주제별로 국내 사례와 해외 사례를 이 세 꼭지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백그라운드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기업이나 기관이 해킹을 당해서 고객 정보를 유출을 당했다라고 하면은요, 일단은 해킹 당한 기관도 피해자죠. 고객도 피해자고요. 해커가 가해자죠. 그런데 그 해킹 당한 기관도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못 지켰기 때문이죠. 기업이나 기관은 고객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일종의 건물에 경비원을 세우는 것과 비슷한 건데요. 근데 이 경비원이 예를 들어 졸다가 도둑을 못 잡았다라고 하면은 그 경비원은 문제가 있죠. 반면에 정말 신출귀몰한 궤도 루팡 같은 정말 뛰어난 해커가 들어와서 속수무책으로 털고 나갔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거의 불가항력적인 수준이죠. 특히 요즘은 각 국마다 그 사이버전에 대비를 해서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나라 미국 같은 자유진영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사이버 부대를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털리면은 그거는 정말 전쟁 수준의 불가항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불가항력적인 사고, 관리자의 책임이 없는 사고가 있는가 하면 또 관리자가 이거는 조금만 주의를 했으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럼 관리자의 과실이 있네라는 사고와 이렇게 두 유형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전부 다 관리자의 책임이 인정됐던 사례들입니다. 네,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토픽은 이제 오픈소스 취약점 때문에 사고가 난 사례들입니다. 옥션 다들 아시죠? 우리 오픈마켓 옥션 맞고요. 2008년에 사고가 났었습니다. 2008년이면 저 때는 옥션 1등이었어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있기 전이죠. 옥션이 우리나라 1등 전자상거래 기업이었는데 옥션 회원 1,800만 명어치의 개인정보가 털렸습니다. 심지어 주민등록번호도 저 때 털렸어요. 지금은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라고 해서 주민번호를 DB에 함부로 저장을 못합니다. 그런데 저 때는 그냥 동명이인 확인한다는 이유로 그냥 관행적으로 다 받았는데 그게 털렸던 거죠. 저 사고 난 다음에 이런 자조적인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개인정보는 다 중국에 넘어가서 공공재가 됐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 사건의 키커는 이제 안 잡혔고요. 중국인으로 추정된다고만 합니다. 근데 해킹 원인이, 사고는 되게 큰 사고인데 해킹 원인이 굉장히 좀 어이가 없는 사고였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옥션은 웹서버로 아파치 톰캣이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가져다 썼어요. 오픈소스는 말 그대로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공짜로 가져다가 쓸 수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총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기여를 한 거죠. 그거를 이제 대학교 학생들도 가져다 쓰고 기업에서도 갖다 쓸 수 있고 그걸 더 발전시킬 수도 있고 또 더 발전시킨 거를 오픈소스 진영에 다시 도네이션해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소프트웨어 수준이 올라가는 그런 굉장히 좋은 거죠. 오픈소스라는 게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부터 오픈소스 많이 썼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보안 측면에서 보면은 소스 코드가 오픈돼 있으니까는 이 소스 코드를 잘못 짜서 구멍이 있다. 그 구멍도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그 구멍을 뚫고 해커가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구멍도 종류가 있죠. 뚫기 어려운 구멍이 있고 뚫기 쉬운 구멍이 있습니다. 옥션은 이제 끝난 사건이고 판결도 났으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제일 뚫기 쉬운 구멍이었습니다. 뭐냐면은 빨간 글씨로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파치 톰캣 서버, 오픈소스 서버에 초기 설정 상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해서 뚫고 들어왔다. 이렇게 써 있어요. 비유를 하면은 IT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그냥 일상생활 주변에 저희 도어락 있잖아요. 초기 비밀번호가 000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당연히 바꿔야 되잖아요. 안 바꾸면은 그냥 아무나 0000 누르면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안 바꾸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옥션의 서버 관리자가 저 초기 비밀번호를 안 바꿨던 거예요.
초기 비밀번호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공개돼 있거든요. 그 공개된 비밀번호를 해커가 치고 들어왔다? 열리네? 그걸로 이제 줄줄줄줄 뚫어가지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1800만 건 고객 정보까지 가지고 나갔던 거죠. 가장 초보적인 해킹 방법인데요. 이런 해킹은 심지어 요즘 자동화까지 돼 있고요. 심지어 초기 설정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웹사이트가 어디냐? 검색 엔진화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옥션이 어처구니 없이 해킹을 당하니까는 우리 국민들이, 피해자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옥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근데 엉뚱하게도 법원에서 결론이 옥션이 책임이 없다라고 판결이 나요. 이때만 해도 옛날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을 텐데요. 옥션이 책임이 없다라고 판단된 판결문인데요. 대법원 판결문을 발췌해 왔습니다. 볼드 표시한 위주로 보시면은 완벽한 보안을 갖춘다는 것도 어렵다. 그래서 해킹 사고 당시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가능한 정도의 보호 조치를 해서 지키면은 책임이 없다. 그런데 옥션은 그 정도는 했다. 따라서 책임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일반론적으로 뭐 보면 그럴듯해 보이는데 아까 그 0000 초기 비밀번호 안 바꾼 그 정도류의 과실인데 이게 과실이 없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죠. 왜 그런 판결이 났는지를 좀 더 따져보면은요. 이때만 해도 옛날이라서 2008년 옛날이라서 이제 이런 사고가 났어도 정부에서 처벌을 하진 않았습니다. 처벌을 하진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 맨 아래 밑줄에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 조치를 다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뭐 법률상 계약상 의무 위반도 없다. 이런 얘기가 써 있는데요. 저 고시를 위반하면은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나와요. 근데 그런 처벌을 안 당했다는 거는 어쨌든 고시 위반은 없다고 외견상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법원이 보기에는 그러면 저 고시에 뭐 암호화해라, 뭐 계정 접근 권한 차등해라, 뭐 해라 이것저것 적혀 있는데 저거를 어겼다는 증거는 없네. 그러면 옥션의 책임을 뭘 근거로 인정하지 애매하네 하니까는 그냥 책임이 없다라고 결론이 나와버린 겁니다. 일종의 입증 부족이죠. 그런데 저 판결에 이제 논리적인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옥션 판결이 이제 아까 고시를 지켰으면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계약상 책임도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잖아요. 저 고시가 그림에 보이는 1번 허들이고요. 계약상 책임이 2번 허들인데 대법원은 그 두 개의 높이가 같다고 봤던 겁니다. 이 당시만 해도. 지금은 안 그런데요. 네. 근데 과연 1번 이거 못 넘으면은 처벌받는 허들, 고시라는 허들과 2번 이제 계약 책임,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2번 허들의 높이가 과연 같냐 다르냐 따져보면은요. 이거는 법 공부 안 해도 저희 상식으로 알 수 있어요. 높이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은 저희 운전 다들 하시잖아요. 도로교통법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음주운전을 해서 교통사고 내면 어떻게 되죠? 벌금도 받고 피해 차주 당연히 물어줘야 되죠. 둘 다 해야 돼요. 음주운전하면 처벌받는다. 그게 1번 허들의 내용입니다. 2번 허들은 뭐냐 하면은 처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해야 되는 허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차를 문 열다가 옆차를 콕 찍었습니다. 그럼 옆차 덴트비를 당연히 물어줘야죠. 근데 문콕 사고 냈다고 제가 처벌받진 않아요. 네, 이게 2번 허들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처벌받는 기준이랑 상대방의 손해배상하는 기준은 다르거든요. 당연히 다른 겁니다. 당연히 다른데 이제 IT라는 좀 첨단 기술의 분야로 들어오니까는 이제 법하는 분들이 이런 게 가끔 헷갈릴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옥션이 요 행이 빠져나갔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어요. 아까 보셨던 그 내용인데요.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조치를 다했다면, 즉 1번 허들을 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번 허들도 넘었으니까 손해배상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2번 허들 높이가 같다고 옥션 사건에서 봤던 건데요. 그런데 저 고시를 만든 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인데요. 방통위가 이제 대법원 판결을 보고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부담스러워할까요? 국민들이 방통위 욕하죠. 왜 고시를 저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서 옥션 같은 중과실 기업이 빠져나가도록 하느냐. 네, 그래서 방통위가 고시를 바꿔버려요. 법원 판결이 15년 2월에 났는데요. 대법원 판결이. 그러니까 사고는 2008년에 나고 7년 후에 대법원 판결, 2015년 2월에 대법원 판결 났는데 그 15년 5월에 3개월 후에 고시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전에는 이 고시는 구체적인 기준이다.
근데 바뀐 고시는 이 고시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미니멈 스탠다드다. 이거 이상의 게 더 있을 수 있다. 얘는 1번 허들일 뿐이고 더 높은 2번 허들이 있을 수도 있다. 는 취지로 고시 1조 목적 조항을 바꿔요. 1조는 보통 잘 안 바꾸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서 바꿨습니다. 그만큼 파장이 큰 사건이었죠. 그래, 이 옥션 판결, 15년 옥션 판결 이후에 사회적 논의가 좀 더 진척이 돼가지고 3년 후에 선고된 2018년 싸이월드 대법원 판결에서는 결론이 바뀝니다. 고시는 최소한의 기준이고 그건 1번 허들이고 2번 허들은 다르다라고 바뀌어요. 네, 싸이월드 해킹 사건은 요 두 번째 꼭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넘어가기 전에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비슷한 기법의 해킹 사건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퀴팩스라고 신용평가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신용평가 회사는 나이스랑 KCB 두 군데가 있어요. 개인 신용평가 회사. 에퀴팩스는 미국의 3대 신용평가 회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나이스 평가 정보, KCB 이런 데는 정말 민감한 온 국민의 신용정보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은행에서 대출 심사할 때 나이스 KCB 신용정보 받아서 그걸로 신용심사해서 이 사람은 신용도가 높으니까는 금리 한도를 뭐 어떻게 결정한다. 또는 이 사람은 대출이 부결되겠다. 그럼 저축은행으로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는데 그 신용평가 회사 에퀴팩스가 해킹을 당했던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파장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가 1억 4,700만 명이라고 해요. 미국 성인 인구의 70%에 해당할 정도로. 그러니까 미국인들도 온 국민의 신용정보가 이 사건을 통해서 다 털렸던 겁니다. 이 해킹 사고 원인도 오픈소스 취약점을 제대로 줬지 못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살펴보면은 이것도 아파치예요. 아파치 스트러트라는 아파치 웹서버에 들어가는 뭔가 컴포넌트에 취약점이 보고가 됩니다. 그 CVE라고 하는 쪽에 이제 니스트라는 미국의 그 권위 있는 보안 기관에서, 정부 기관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키사 비슷한데요. 인터넷 진흥원 비슷한 데서 이 취약점은 크리티컬하다. 빨리 패치하지 않으면 뚫린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에퀴팩스도 이제 3대 신용정보 회사니까 보안을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전사적으로 조치를 내립니다. 48시간 내에 모든 저 버전을 쓰는 아파치 스트러츠를 패치를 해서 저 취약점을 제거를 해라. 라고 해서 열심히 해요. 그런데 큰 회사잖아요. 서버가 수천 대 수만 대가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몇 대가 빠집니다. 몇 대가 조치가 누락이 돼요. 저 커스터머 인터뷰 시스템이라고 뭐 고객들이 질문 응답 올리는 그런 게시판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민원 대응용 게시판은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다른 중요 시스템보다는 좀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 시스템에 하필이면 저 패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해커가 이제 에퀴팩스에 이제 자동화된 스캐너를 돌려봅니다. 스캐너가 뭐냐면 취약점이 남아 있는지 자동으로 디텍트 해주는 툴이에요. 저거를 보안용으로 쓸 수도 있고요. 보안용으로 쓰면은 어디에 구멍이 있는지 찾을 수가 있고, 해커가 쟤를 쓰면 어디에 구멍이 있어서 뚫고 들어갈 수 있을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저거를 돌려보니까는 에퀴팩스라는 회사에 저 고객 무슨 게시판 시스템에 저 취약점이 패치가 안 돼 있네, 뚫을 수 있겠네 라고 해서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줄줄줄 타고 들어가서 아까 봤던 1억 4천 몇백만 건의 미국인 고객 정보를 해커가 유출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네, 돈 엄청 나갑니다. 일단 미국 FTC가 공정거래위원회인데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런 이제 큰 소비자 사고가 나면 FTC가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해요. 에퀴팩스가 허술했다. 패치를 하라고 지시만 해놓고 빠뜨렸다. 쟤 충분히 모니터링을 안 했다. 라고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고요. 그 무렵에 이제 미국 민사법원에서 이제 소비자들이 에퀴팩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있잖아요. 거기서 거의 한 7억 달러에 가까운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은 아니고 이제 조정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 피해자는 1억 4,700만 명 고객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현금으로 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크레딧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내 유출 정보가 도용되지 않도록 하는 유료 서비스가 있는데 그거에 프리 쿠폰을 에퀴팩스한테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에퀴팩스가 돈을 엄청나게 쓰고 이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옥션이 중과실로 빠져나간 거하고는 좀 대조적이죠. 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널널하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빠져나가기 어렵게 그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네. 두 번째 꼭지는 이제 좀 막기 어려운 유형입니다.
이제 정말 막기 어려운, 정말 해커 입장에서도 정말 끈질기게 크런칭을 해야지 뚫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인데요. 이제 싸이월드 해킹 사건입니다. 예전에 그 싸이월드 맞고요. 이 사건도 되게 대단히 옛날에 있었습니다. 2011년에 있었네요. 2011년에 SK컴즈에서 싸이월드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SK컴즈는 대기업이잖아요. 보안도 잘하는 회사예요. 되게 뚫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커가 이제 이렇게 작전을 짜요. 엉뚱하게도 R집을 뚫습니다. R집 뭔지 아시죠? 집 풀라 그러면은 압축 해제 프로그램 있어야 되는데, 그거 뭐 유료로 사서 쓰기도 하지만 가끔 그냥 이제 개인용 무료 버전을 쓰기도 하잖아요. R집의 개인용 무료 버전은 무료기 때문에 광고가 나옵니다. 저 화면에서 지금 라생 90만 원 광고 배너 나와 있잖아요. 저 광고 배너를 업데이트를 해줘야죠. 지금 어떤 광고주가 돈을 냈느냐에 따라 광고 배너를 업데이트 해주는 엔진이 있는데, 해커가 걔를 뚫습니다. 그러면은 저 광고 배너를 내려줌과 동시에 악성 코드를 같이 내려줘요. 그러면 저 R집을 쓰고 있는 PC가 해커의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고요. 그 악성 코드에 키로거가 있습니다. 키보드로 치는 모든 내용을 로깅해서 해커한테 보내주는 일종의 도청 장치예요. 도청 장치의 키보드 버전이 R집 개인용 버전을 쓰면 걸렸던 겁니다. 근데 이용자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압축 멀쩡하게 풀리고 그냥 광고 멀쩡하게 보이지, 내가 키로깅 당하고 있는지 뭐 백신이 별도로 탐지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데, 저 악성 코드는 이제 신종 악성 코드라서 백신이 검출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싸이월드 데이터베이스 팀의 직원 PC가 저 악성 코드에 걸려서 싸이월드 데이터베이스 접속 아이디 패스워드가 해커한테 도청이 돼요. 저거를 가지고 뚫립니다. 그 DB에 싸이월드 고객 10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있었는데 그게 털려요. 두 번째 약간 좀 작은 원인이 있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해커가 그 SK컴즈 DB 관리팀 직원 PC를 뚫었잖아요. 이제 키로거를 심는 데 성공했잖아요. 그럼 걔를 기반으로 DB 서버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저기에 그 터미널이 하나 열려 있었던 겁니다. 터미널이라는 게 서버 접속하는 창인데, 그 창이 이제 직원이 퇴근했으면 닫고 퇴근을 했어야 되는데, 그 창을 안 닫고 퇴근을 해가지고 해커가 원격 접속을 해보니까는 그 창이 여전히 열려 있더라. DB 서버랑 접속이 유지돼 있네? 그럼 DB 서버로 좀 더 손쉽게 뚫을 수 있었던 거죠. 그 창이 닫혔으면은 걔를 또 그 창을 열기 위한 인증을 별도로 뚫었어야 되는데, 그 수고를 덜 들이고 뚫었던 거예요. 네, 이게 부수적인 취약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어차피 저 PC는 키로거가 깔려 있잖아요. 어차피 악성 코드에 감염돼 있고 원격 제어 권한도 탈취당한 상태면 사실 저 접속은 끄느나 안 끄느나 해커가 좀 더 수고스럽냐 덜 수고스럽냐 차이지, 아마 저 정도 수준의 해커면 뚫었을 것 같아요. 그래, 어차피 1번이 뚫린 이상 2번은 못 막는 공격인데요. 판결은 어떻게 나느냐? 2번 때문에 싸이월드가 책임이 있다고 납니다. 1번 취약점을 보면은 저 부분은 정말 저거는 굉장히 고난이도의, 정말 사이버 부대에서는 할 수 있는, 정말 전문적인 해커 집단에서는 할 수 있는 정말 고난이도의 공격 방법이기 때문에 정말 막기 어렵습니다. 근데 첫 번째 취약점 때문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문제는 두 번째 취약점인데요. 이게 업무 수행 후에 로그아웃 안 하고 집에 가버렸다. 그리고 뭐 시간 지나면 저절로 끊기게 하는 거를 아이들 타임아웃이라 그러는데요. 지금 아마 공공기관의 계정들은 다 저 조치가 돼 있을 거예요. 저희 생활 주변엔 인터넷 뱅킹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인터넷 뱅킹 로그인하고 한 10분이나 30분 안 쓰면 저절로 로그아웃 되고 새로 로그인 해야 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데요. 이제 그 조치를 안 해서 터미널이 남아 있어서 해커가 그 터미널을 통해 좀 더 쉽게 뚫을 수 있었다 라고 하는 요게 두 번째 해킹 원인으로 지목을 당하는데, 요것 때문에 싸이월드가 이제 법적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해야 된다. 죄송합니다. 법적 책임이 있다라는 결론이 납니다. 법적 책임은 있는데 손해배상은 안 해도 된다 라고 결론이 납니다. 손해배상 왜 안 해도 되느냐? 이제 인과관계가 부존재하다는 건데요. 요 페이지 하단에 보라색 부분 보시면은, 해커가 어차피 저 PC를 완전히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 떠 있었던 그 창을 닫았던 말았던 어쨌든 좀 더 수고스러웠다 뿐이지 어차피 뚫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들 타임아웃이라는 조치를 했어도 뚫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판단된 거고요. 네. 그러면서 아까 옥션 사건에서 봤던 그 1번 허들, 2번 허들 높이가 다르다라고 법리가 바로 잡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살펴볼 사건은 이제 야후 사건인데요. 야후 사건은 이것 이제 러시아의 KGB 아시죠? 푸틴이 KGB 출신이잖아요. 저기 이제 사이버 전 요원이 이제 의뢰를 받아서 야후 내부망을 뚫어요. 야후 직원의 계정을 뚫고 야후 이제 유저 데이터베이스를 뚫어가지고 저거를 가지고 뭐 주요 인물들, 뭐 외교관, 언론인, 정치인들을 추적하는 데 씁니다. 네, 그래 이거는 이제 해커 중에 일부가 잡혀가지고 해킹 사실이 알려지게 됐고요. 근데 요 사건은 이제 야후가 벌금을 받긴 받았는데 해킹을 못 막아서 벌금을 받은 게 아니라 이제 해킹 당한 사실을 지연 공시했다. 늦게 고객들한테 알렸다. 그걸로 그냥 비교적 소액의 벌금을 받습니다. 네. 영국에서도 이제 야후에 뭔가 때리긴 하는데 모니터링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좀 살살 때리지 아까 정말 그 KGB 요원의 아주 고도의 해킹을 당한 그것 때문에 때리진 않아요. 네,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으로 살펴볼 사건은 이제 알패스 사건입니다. 알패스 지금은 서비스 안 해요. 저 회사도 지금 아마 저 회사가 이제 지금은 다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해킹 사고 당시에 2017년인데요. 그때 알패스가 로그인 도우미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크롬 웹브라우저에 아이디 패스워드 저장시킬 수 있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를 저 알툴즈라는 그 웹브라우저 플러그인이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알패스에 로그인을 하면은 내가 방문해서 저장시켜놨던 다른 사이트 아이디 패스워드가 쫙 알패스 계정에 저장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 알패스 계정이 털린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컸죠. 왜냐하면 다른 계정 아이디 패스워드까지 같이 유출된 거니까요. 근데 그 알패스 계정이 어떻게 뚫렸느냐?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알패스를 쓰고 있는데 아이디 패스워드를 그냥 모든 사이트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뭐 다른 엉뚱한 사이트에서 다른 엉뚱한 되게 허술한 사이트에서 제 아이디 패스워드가 털린 이후에 그 해커가 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암시장에서 살 수 있었겠죠. 그 암시장에서 입수한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패스에 넣어보니까는 로그인이 되네. 네, 그렇게 해서 뚫린 겁니다. 그 크리덴셜 스토핑이라고 하는데요. 네. 요 크리덴셜 스토핑 공격이 지금 이것도 초보적인 해킹이지만 지금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는 공격이에요. 알패스가 왜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냐면은 저 크리덴셜 스토핑 공격 기간 동안에는 이제 서버 관점에서 봤을 때 로그인 페일 비율이 평소보다 확 올라갑니다. 평소에는 고객들이 그냥 자기 아이디 패스워드 잊어버리지 않는 이상 멀쩡하게 치고 정상적으로 치고 들어가겠죠. 로그인 석세스 비율이 평소엔 높은데 저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제 없는 계정을 해커가 마구잡이로 대입을 하고 있으니까 로그인 페일 비율이 저 사건 당시에는 한 80% 이상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네, 그런 이상 징후를 감지를 하면은 이제 특정 저렇게 마구잡이로 대입하는 놈이 누구냐, 그 IP 주소가 어디냐 찾아내서 블락을 했어야 되는데 알패스가 그런 모니터링이 조금 소홀했다라고 해서 이제 정부에서 과징금을 받습니다. 네, 그럼 비슷한 사건이 외국에도 있었는데 우버 사례예요. 그 다들 아시는 그 차량 공유 우버 맞고요. 네. 이게 우버 직원들이 이제 자기네들 이제 아마존 클라우드 상에서 개발을 하니까 그 아마존 클라우드의 일종의 접속 계정입니다. 액세스 키라고 그 아이디 패스워드가 그냥 파일 형태로 암호화된 파일 형태로 있는 그 액세스 키가 이제 공유돼 있었고요. 그 액세스 키를 이제 키에 접근하기 위해 이제 별도의 아이디 패스워드 인증을 GitHub에서 하게 해놨어요. 근데 그 아이디 패스워드가 이제 크리덴셜 스토핑 공격으로 털렸던 겁니다. 다른 사이트랑 똑같은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제 거기에 쓰고 있다가 해커가 대입을 해보니까 뚫렸던 거죠. 네, 그런 사고로 인해서 이제 우버도 이제 벌금을 많이 냈죠. 이용자한테 손해배상도 많이 했고요. 이거를 이때 우버가 책임이 크다고 평가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멀티팩터 인증 설정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아이디 패스워드 이외에도 예를 들어 OTP
원타임 패스워드 별도의 인증을 하도록 설정을 했으면은 해커가 그 아이디 패스워드만 털어서는 못 뚫잖아요. 물론 아까 본부장님 강의에서처럼 멀티팩터 인증을 한다고 해서 보안이 100%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은 올라가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OTP까지 했는데 정말 고도의 해킹 방법에 의해서 뚫렸다 라고 했을 때 걔를 못 막은 책임이랑 그거조차 안 하고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만 가지고 있다가 뚫렸을 때 책임이랑 분명히 다르게 평가가 됩니다. 이건 우버는 그걸 안 해서 책임이 좀 크다고 평가됐던 사례고요. 네. 그래 세 분야의 사건을 그냥 휙 살펴보았는데요.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이제 오픈소스 취약점을 제대로 패치를 못해서 해킹을 당했던 사례로 옥션과 에키팩스를 살펴봤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이제 취약점 검색 엔진에 걸리는 취약점은 그거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구멍이니까 빨리 막아야 된다는 거죠. 오픈소스 취약점은 뜨자마자 이건 정말 공지의 사실이 되거든요. 어떤 서버에 무슨 버전의 오픈소스 서비스가 돌아가고 있다는 바깥에서 그냥 네트워크 접속해보면 알 수 있는 정보라서요. 그 중에서 이제 취약점 있는 올드 버전 소프트웨어 쓰는 게 남아 있으면은 쟤는 바로 뚫립니다. 빨리 막아야 되고요. 그거를 이제 혹시라도 버전업이 패치가 안 되고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는지 그 자동으로 잡아주는 게 이제 취약점 검색 엔진 또는 자동화된 스캐너인데요. 그거를 잘 써야 되겠다 하는 게 첫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취약점은 이제 지능형 지속 공격, 이제 싸이월드나 야후처럼 정말 막기 어려운 그런 해킹 유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수적인 작은 잘못으로 인해서 이제 그 사업자나 기관이 책임이 지게 되는 사례도 있었더라는 것이고요. 그 마지막 세 번째 유형으로 계정도용 크리덴셜 스토핑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크리덴셜이 계정이고 스토핑이 도용됐다는 것인데요. 이제 저 해킹이 발생하는 1차적인 원인은 사실 이용자 과실이죠. 이용자가 이제 똑같은 패스워드를 이 사이트에도 쓰고 저 사이트에도 쓰다가 이 사이트 아이디 패스워드가 털리면 저 사이트에서도 털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이트별로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안 돌려 쓰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트마다 암호가 다 다른데 이걸 다 기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앞뒤에 똑같은 이제 제가 기억하고 있는 패스워드가 있고 중간에 한 서너 글자 정도 그 사이트의 도메인 앞 글자를 넣어요. 그러면 어쨌든 사이트마다 암호는 달라지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사이트마다 다 다른 암호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나 구글이나 그런 정말 중요한 계정들, 저희가 특히 구글 크롬 같은 경우에는 타 사이트 비밀번호도 저장해 놓고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는 단말기 기반 인증, 단말기가 바뀌었을 때 추가 인증을 하게 하거나 또는 OTP, 이제 별도의 일회용 비밀번호를 쓰거나 그런 거를 설정해서 쓰는 게 좋고요. 업무용 중요 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상 시간이 조금 넘었는데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승재 변호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세 가지 사례의 그 해킹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오픈소스 해킹 사례, 지능형 지속 해킹 사례, 크리덴셜 스토핑 사례. 저는 세 가지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오늘 나왔던 그 각각의 회사에 제 아이디가 다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저의 아이디는 그 다크웹 시장에서도 그냥 무료로 제공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아닐까 할 정도로 네,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또 그 변호사님께서 암호 만드는 본인의 암호 만들기 방법을 공개하셔가지고 또 다른 방법을 또 알아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또 이런 그 개인적인 정보가 오늘의 세미나로 또 유출된 것이 아닌가 또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그 이번 발표를 통해서 또 저희가 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평소에 그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관리의 중요성 또한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의 발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1부 발표를 마치고요. 10분간 휴식 후에 2부 그 질의응답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휴식 시간 동안 발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또 의견이 있으시면 채팅창을 통해서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3시 정도 되어서요. 3시 1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제3회 데이터 거버넌스 온라인 정기 세미나 제2부 질의응답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1부에서 두 분의 발표를 들었었는데요. 제가 발표 마지막에 제 아이디가 여러 군데에 이렇게 널려 있겠다 하면서 좀 걱정, 우려를 표시했더니 또 본부장님께서 제 아이디가 해킹 사이트에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또 알아봐 주셨어요. 근데 다행히도 제 아이디는 아직 팔리지 않았답니다. 네. 그래서 또 쉬는 시간에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또 많은 이야기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점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2부 순서에서 첫 번째 질문으로 저희 발표 첫 부분에서 얘기 나누어졌던 데이터 보안 아키텍처 구조에 대해서 좀 질문 드려볼게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김재영 선생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인데요. 데이터 보안 아키텍처 구조와 실무적인 방향성 활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라고 하셨는데 발표 때 그 구조를 설명하시면서 제로 트러스트와 아이덴티티 그리고 또 익스텐디드 데이터의 영역까지도 6가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또 그것과 연관해서 또 본부장님이 인텔리전스 전문가이시니까 또 그 개념은 무엇인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키텍처는 사실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태마다 다시 다 다르거든요. 이 보안 아키텍처를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를 적용하기가 부족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의 딱 이게 정답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에 있는 보안 모델이 심층적 레이어드 시큐리티라고 하는 그런 보안 모델에서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부분들로 접근해서 얘기를 하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부분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계정, 나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 중요한 부분들에 기반해서 사실은 이제 네트워크나 데이터를 접근하게 되는 건데 사실은 그거 이전에 제가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가장 많은 부분들의 유출사고 중에 나오는 대부분의 케이스 중에 뭐냐면 퇴직자의 계정으로 유출됐던 케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는 퇴직에 의해서 해당되는 계정이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쓰이지 못하도록 해당되는 계정을 막아야 되는데 다른 계정들은 막았는데 또 다른 부분들 그 사용자가 사용했던 계정은 여전히 유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제가 아는 지인분들도 나 퇴사하고 난 다음에 나 메일 확인이 가능한가? 접근해 보시는 분도 계셨고 나 여전히 접근이 돼 라고 한다는 부분들은 역시 비인가자죠. 그 사람은 똑같이 비인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 사람,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 윤광태라고 하는 사람에 만들어져 있는 계정이 쓸 수 있는 계정은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 사용자가 퇴직자가 되거나 아니면 보직이 변경이 돼서 그 사람이 과거에는 가지고 있던 접근 권한이 지금은 없어야 되는데 과도하게 원활형되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점들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안 아키텍처를 많이 얘기할 때 예전부터 얘기하는 게 최소한의 권한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일반 사용자들은 내가 특정 사이트에 들어갈 때 이게 접근이 안 돼라고 하게 되면 접근이 안 된다고 서포트한테 뭔가를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은 나한테 이미 주어진 권한을 빼주세요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그 아이디에 관련돼서 아까 얘기하는 아이덴티티를 인증하는 부분들이 계정관리, 아이디 패스워드, 또 OTP라든가 다양한 부분들로 보안을 인증을 강화하시는 것들도 필요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에게 만든 할당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계정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빠지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좀 보여주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부분들은 해커들이 기업의 밖에 우리의 정보라든가 우리가 인가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해당되는 정보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부분들이 인텔리전스 서비스가 해주는 영역이긴 한데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계정 유출인 거죠. 이 부분들이 그 사람만 소유자만 알고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은 알면 안 되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외부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크웹이라든가 다른 데 여전히 공개가 되어 있으니 누군가는 우리 조직을
침투해서 데이터를 접근하려고 하는 사용자가 있다면 어렵지 않게 유출이 가능하다.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계정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정보 보안의 첫 시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이제 저희한테는 조금 생소한 영역인데 꼭 필요한 또 전문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이것과 연관지어서 좀 개념적인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아서요. 데이터 보안의 개념과 범주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련돼서 황은경 선생님과 엄재만 선생님, 신보영 선생님께서 좀 질문을 주셨어요. 그게 데이터 보안의 개념과 범주는 정보적인 그런 기술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또 법률적인 측면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개념은 본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글쎄요, 그 부분들은 사실은 영역 자체가 너무나 넓은 영역이기 때문에 데이터 보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에 딱 정하기가 너무나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기본 베이스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의 아키텍처를 만들 때는 그런 개념하에서 나중에는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제 분류가 되겠죠.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누가 접근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 거고, 일반 사용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 되긴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권한의 문제인 부분들인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간단하게 딱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범위가 지어지고 있나요? 예, 제가 아까 발제할 때 1번 허들, 2번 허들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이제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기업이나 기관이 데이터를 잘 지켜야 한다라는 법적 의무가 있는데요. 그럼 얼마나 잘 지켜야지 이제 사고가 났을 때 할 만큼 했다라고 해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게 관건이겠죠. 그 기준이 1번 허들과 2번 허들인데요. 1번 허들은 이제 안 지키면은 처벌받는 허들. 그거는 이제 규정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규정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암호화해라, 뭐 접근 권한 차등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 중에는 망분리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런 게 1번 허들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번 허들의 내용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2번 허들은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을 때 이때는 이제 있는 규정에만 가지고 판단을 하진 않고요. 소위 이 분야에서 이제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이 정도 조치는 했어야 된다. 일종의 상대평가 같은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분야 보안 전문가들한테 이 정도 조치는 마땅히 해야 된다고 소위 디펙터 스탠다드라고 얘기하죠. 그 스탠다드가 잡혀 있는데 거기에 미달했느냐 말았느냐 뭐 약간 상대평가식으로 작용한 허들이 2번 허들,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2번 허들의 내용이 뭐냐? 이거는 분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의적으로 얘기를 하긴 어렵고, 이제 보안 담당자들은 그래서 평소에 자주 교류를 하시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그 업계 차원의 이제 공감대를 형성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실시간 질문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보안이나 정보보호의 위험관리 측면에서 보면 통상적으로 위험관리를 100% 할 수는 없고 또 대개 조직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에 책임 소재를 따질 때 다툼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디까지 기업과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네,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아마 공공기관에서 책임 소재라고 하면 주로 이제 감사나 이제 제재 영역이겠죠. 이제 감사나 제재 영역이 소위 아까 말씀드렸던 1번 허들에 해당할지 2번 허들에 해당할지는 이제 조금 어려운 이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감사가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제 관념적인 구분인데요. 적법성 감사가 있고 적정성 감사가 있습니다. 적법성 감사는 그냥 법에 있는 대로 규정대로 하면은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1번 허들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고요. 적정성 검사는 말 그대로 적정하냐 안 하냐를 좀 유동적인 잣대에서 따지는, 그러니까 감사받는 입장에서는 2번 허들이 더 넘기 어렵고 힘들죠. 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근데 본질은 아까 말씀드렸던 1번 허들, 2번 허들이랑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적법성 감사의 차원이라면 이제 규정에 있는 걸 다 했는지를 따져야 될 것 같고요. 적정성 감사를 받고 계신 상황이면은 이제 이 분야에 다른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디펙토 스탠다드를 내가 따랐느냐, 소위 남들만큼 했느냐, 평균적인 수준 이상을 했느냐를 기준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법률 상담까지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예를 가지고서 지금 그 질문에서 볼 때, 처음에 이제 2008년에 옥션 사례 같은 경우는, 그 무죄 판결이 났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오늘날의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옥션의 사례 같은 경우는 어떤 판결이 날 것 같은지. 네. 지금은 옥션 사고 2008년 당시에 비해서 규정 자체가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이제 사고가 나면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이제 1번 허들에 자꾸 뭐가 들어가요. 이것도 더해라, 저것도 더해라. 그래야지 이런 유형의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라고 해서 1번 허들 자체가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의 1번 허들을 들이대면은 옥션 사고는 당연히 이제 정부로부터 처벌도 받고 손해배상도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사전 질문 받은 것 중에서 다시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인하대학교의 박용길 선생님께서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저작권 데이터 보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 생성형 AI가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그 AI를 활용한 곳에서의 정보 보호가 그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디까지 또 보호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지 좀 질문이 좀 너무 포괄적이긴 한데, 네, 본부장님 좀 질문 드려볼게요. 네, 사실은 이제 법률적인 관련된 부분들은 네, 정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실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같이 공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과거에는 이제까지의 모든 부분들 자체가 IT 기술이 계속 발전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트레이닝 데이터, AI라고 하는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활용하도록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데이터라는 게 뭔가가 필요하죠. 그들의 뭔가를 학습시키고 교육시키려고 얘기하게 되면 트레이닝 데이터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 그 트레이닝 데이터가 정말 좋은 양질의 데이터여야지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가공된 데이터라기보다는 실제상에 있는 데이터를 쓰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가까운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자체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때로는 외부에 나가면 우리만 기업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데이터가 활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프라이버시를 해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많은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 자체를 사실은 유저들이 해당되는 서비스를 활용을 하면서 이 부분들이 외부에 나가도 되는 것인지 또는 나가도 되는 것인지 판단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그런 데이터가 외부에 유출되는 부분들을 일일이 다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안타깝긴 하지만 아예 기업 내부에서는 해당되는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또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잘못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의 여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쓰지 못하게 하는 기술들을 이제 시장에서는 많이 소개들을 하고 있죠. 네. 그럼 법적인 측면에서 저작권이라는 건 아무래도 법하고 관련이 많이 있으니까요. 저작권 데이터 보안 어떻게 처리될까요? 이제 인공지능 분야의 법적 이슈가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오늘 다 설명드리긴 어렵고 간단한 꼭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학습 데이터 확보의 적법성이 하나의 축을 차지하고요. 또 하나의 축은 이제 AI가 활용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이에요. 활용할 때 쟁점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AI가 이제 종류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판별 모델과 이제 생성형 AI가 있죠. 판별 모델은 안면 인식 모델처럼 제 얼굴 갖다 대면은 이제 제 신분증 정부 데이터베이스랑 대조해서 이 친구가 전승자다 라고 판별하는 모델이 판별 모델이고, 이제 생성형 모델은 잘 아시는 언어 모델을 필두로 해서 AI가 뭔가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델이죠. 네.
그 중에서 이제 뭐 개인정보 저작권 이슈가 소위 이제 생성 AI에서는 좀 추가가 되는, 좀 더 어려운 쟁점이 더 추가가 되는데요. 이제 생성 AI가 뱉어낸 문장이나 이미지가 이제 실제 실존하는 사람이 쓴 문장이나 얼굴이랑 닮았으면 어떡하냐, 뭐 실존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막 그 AI 입에서 나오면 어떡하냐, 뭐 그런 쟁점이 하나 있었고요. 이게 다 선례가 있는 사건들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이루다 사례가 유명하고요. 근데 이루다도 아시겠지만 이루다도 어딘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과징금을 받기는 했는데, 그게 재작년이고요. 이제 올해인가 작년부터 이루다가 버전 2.0을 만들어서 이제 그때 이제 과징금 받았던 위법성을 시정을 해서 이제 업데이트된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걔는 또 적법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법이 생성 AI 자체를 금지한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약간의 이제 그 뭔가 조치는 해야 된다. 네, 그 조치의 자세한 내용은 아마 이루다 하고 제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신문에 쓴 칼럼이 있을 겁니다. 네,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작권 이슈 같은 경우에는 좀 대단히 어려운 이슈인데, 제가 저작권 전문가가 아니라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소위 논문 쓸 때 표절 이슈가 있듯이 AI 아웃풋도 기존의 저작권을 표절했을 수가 있잖아요. 그 출처 표시가 지금 완전하지 않기도 하고 해서 이게 뭐 그런 출처 표시 의무를 얼마나 부과해야 되는가, 또는 저작권의 뭐 공정 이용으로 볼 수 있는가, 뭐 그런 지금 사회적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단계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그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서 챗 GPT가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 분야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레포트 쓸 때 챗 GPT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가끔 학생들이 가져오는 정보를 보면 사실과 다른 정보들을 많이 이렇게 과제에 언급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진실과 거짓된 정보를 구별해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이런 거짓된 정보로 인해서 좀 사회적으로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또 법률적인 해석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방금 또 언급해 주신 이루다 그 앱 같은 경우는 이제 연애 앱을 가지고서 AI 학습을 시켰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가 이제 개인정보가 학습이 되어서 유출이 되었던 사례였던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그럼 어디까지 데이터 학습을 시킬 때 학습 가능하고, 또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보완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학습 과정에서 어디까지가 그 범주로 두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구별 짓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그 AI 관련해서 또 질문들을 주신 게, AI 운영에 따른 또 보안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또 인텔리전스 전문가이시니까 그 보안 방향이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는 건지, 아니면 너무 이렇게 포괄적인 질문이 되어 있는 건지요. 그 부분도 사실은 간단한 부분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전에 답변을 드렸던 내용이 사실 비슷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들은 이제까지는 분명히 AI가 가져다주는 혜택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작권이나 다른 부분들의 위험성 때문에 우리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고, 외부로 나갔던 데이터가 다시 활용이 돼서 재사용된다고 하는 부분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때로는 어느 벤더들은 사실은 이제 아예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본인들만이 쓸 수 있는 구축형의 그런 식으로 구현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게 되는 거고,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예 해당되는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제까지 그런 모델들 자체는 사실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만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많은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또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하나하나씩 참조해내기는 정말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자체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어서 지자체에서의 데이터 유출 사례에 대한 질문을 또 많이 주셨더라고요. 아까 실시간 질문에도 그 질문 주신 분이 있었는데요. 그 지자체 및 공공기관 수집 데이터 유출 사례와 유출 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인텔리전스 회사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플랫폼에 인텔리전스 플랫폼에 지자체, 국내 관련된 지자체에 관련된 정보를 제가 조회해 보게 되면 지자체에 관련된 정보가 얼마만큼 소위 말해서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크웹이라든가 다른 외부에 나와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조회할 수 있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그냥 지자체가 아니라 일반 기업이랑 뭔가를 비교해 본다면 사실 일반 기업들 자체는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단순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업 기밀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소스 코드라든가 다양한 부분들이 지금은 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내부에만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오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자체가 점점 많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고, 또는 다른 부분이 제가 사전 질문 질의서를 보니까 랜섬웨어도 문의를 하셨더라고요. 요즘에는 표적형 공격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개인의 한 PC만을 통해서 랜섬웨어에 감염시켜서 돈을 버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표적형,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서들을 다 같이 랜섬웨어 공격 그룹이 외부로 가져나가고 일정 기간 동안에 돈을 주지 않으면 나 공개할 거야 라고 하고 실제로 공개를 하고 있는 사례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자체나 또는 일반 기업이나 구분은 되지 않고 여전히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그 법적인 쟁점이 됐던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예, 뭐 지자체 사례, 공공부문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공부문에서 이제 해킹을 당해서 유출 사고가 있었는지는 사실 제가 기억은 나지는 않고요. 다만 데이터 유출 경위가 이제 해킹도 있을 수가 있고 이제 내부자 또는 준 내부자에 의한 유출도 있을 수가 있어요. 준 내부자에 의해 유출된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N번방 사건이었죠. 19년도 N번방의 그 공익근무 요원이셨던가요? 하여튼 그분이 이제 그 공공기관 업무로서 취득한 이제 민원인 정보를 범죄에 악용했던 그런 사례였는데요. 비슷한 사건도 이제 몇 번씩 있었고 해서 최근에 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인데요. 거기에 이제 공공분야 개인정보 처리 안정성 강화라고 제가 지금 제 휴대폰에 그 개보이 보도자료를 띄워놓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는 이제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이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들을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리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영향 평가를 강화를 하고, 또 이제 업무 외에 그러니까 접근권은 없는 사람이 이제 국민의 개인정보에 함부로 접근했을 때는 이제 유출 통지를 하고 그런 것들이 강화가 되었더라고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래도 민간에 비해서는 평균적으로 공공의 보안 수준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국민들이 공공에 대해서 갖는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규제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현장에서는 이런 게 이제 하나하나 다 도입하고 지키려면 비용이고 노력이 드는 일이고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뭐 그런 흐름이 있다. 또 그 액션 아이템 중에 하나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개보법 시행령 개정안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시행령이 개정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현재도 어떤 법적인 조치가 확실하게 성립이 되었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 보네요. 예, 뭐 재판까지 가는 사례는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데이터 개방과 관련해서도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오픈소스라는 것은 사실
그 정보가 한 곳에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으면 그 정보를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사이에서의 그 빈부격차가 너무 심각해지기 때문에 오픈소스 데이터는 많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활용 가치도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정보를 이렇게 그 소스를 개방함과 동시에 그 개방된 소스로 인해서 취약해지는 보안의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까 그 전승재 변호사님께서 사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기본적인 코드를 가지고서 이제 물론 거기에서는 초기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었다, 그런 문제는 있었지만, 개인적인 실수가 있긴 했었지만, 또 이러한 소스가 오픈됨으로써 또 생겨나는, 발생되는 그런 그 보안의 취약점들도 역시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야기한 부분이 맞는지 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인지에 대한 질문 좀 들어볼게요. 네, 저는 둘 다가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사회자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다른 부분들의 공유가 돼서 위험한 부분들이 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손쉽게, 나는 아까 변호사님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 코드가 똑같이 외부에 누구에게나 다 공개가 되는데 좋은 일만을 사용이 되는 게 아니고 악의적인 일에도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악의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소스 코드까지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공격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내가 뭔가를 침투하기 위한 허점을 찾는데 쉬운 거가 들어갈 거는 맞거든요. 다만 단순하게 그러면 그런 코드에 대한 분석들 자체를 해커들만 할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 오픈소스를 공개한다는 얘기는 내가 관련된 부분들을 만들어진 부분들이 다른 누구, 좋은 일에 화이트 해커들도 해당되는 소스 코드를 보고 이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들이니까 좀 더 다른 커뮤니티의 이건 집단 지성에 의해서 조금 더 빨리 고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존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례들 중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 좋은 사례도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또 오픈소스 데이터는 많이 또 생성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 오픈소스 데이터로 인해서 이슈가 되었던 사례가 있을까요? 이제 데이터 개방 화두로 처음에 이제 질문을 주셔가지고, 이제 데이터 개방의 개념을 먼저 간략하게 짚어보면은, 이제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게 오픈 소스잖아요. 소스 코드라는 저작물, 이제 기술적인 노하우를 공개하는 게 오픈 소스인데, 요즘 유행하는 거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이제 공개 데이터셋 구축 사업이 니아 같은 뭐 기관에서 지자체들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코드와 데이터의 결정적인 차이는 개인정보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죠. 이 코드는 이제 거기 개인정보가 들어갈 여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코드는 일종의 수식이고 노하우니까는 기술적인 취약점이 뭐가 있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었고요. 이제 요즘 학습 데이터셋이라고 뭐 CCTV 영상 데이터, 뭐 채팅 데이터, 말뭉치 데이터 이런 거를 공유를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소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공개됐을 때 소위 신상 처리가 가능할 여지가 있는 정보가 포함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쪽이 이제 공개를 하면 또 한 가지 어려워지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가명 처리, 익명 처리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생략을 하지만, 개인 정보를 조금 뭉개면 가명 정보가 되고요. 좀 더 많이 뭉개면은 익명 정보가 돼요. 가명 정보가 당연히 데이터로서의 가치는 높습니다. 덜 뭉갰기 때문에, 원본에 그나마 조금 가깝기 때문에 가치는 높은데, 가명 정보는 현행법상 불특정 다수한테는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명 정보는 믿을 만한 사람한테만 보여줘야 돼요. 계약을 체결하고 비밀 유지 의무 체결하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만 줘야 되는 게, 믿을 만한 연구기관한테만 줘야 되는 게 가명 정보고요. 익명 정보로 좀 더 많이 뭉개면 이제 불특정 다수한테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얼마나 뭉개야지 가명이고 익명이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슈고요. 특히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죠. 이제 정형 데이터,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 형태로 딱딱 정리된 데이터가 정형 데이터인데, 그거랑 반대로 뭐 영상, 음성, 뭐 이미지,
또 뭐 자연어 문장 이런 게 비정형 데이터인데, 이 비정형 데이터는 얼마나 뭉개야지 익명 정보인가, 이게 아직 기준이 없어요. 기준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만들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뭐 대략적인 기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마 조만간 발표를 할 텐데요. 그것도 상당히 앱스트랙한 기준일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사안에 따라서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게 뭐 이제 어느 정도 레벨로 뭉개졌는지, 또 너무 많이 뭉개면은 또 산업적인 가치가 없으니까는 그 균형점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보 보호와 또한 그 데이터 이용, 정보의 이용이 분리될 수 없는 분야는 분명한 것 같아요. 말씀을 또 듣다 보니까 정보를 그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런 윤리적인 측면도 분명히 중요할 것 같고, 또한 이게 이제 그 범죄로 이용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한 또 보완적인 측면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정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이 그 비정형 데이터를 의 기준을 정할 때 단지 법률가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술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윤리학자도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지만 이 기준들이 좀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시대는 정말 그 기술 따로, 그리고 인문학적인, 인문철학적인 분야에 따로 가는 시대가 아니라 정말 융합적인 사회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질문에서는 그 기업에 계신 분 같아요. 유키퍼스의 김예승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과거에 고객 데이터 유출 시에 대처 수준과 대응 방안은 어떠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면서요. 현재 기점으로 고객 데이터 유출 시의 문제점은 과거 대비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거 대비 현재 보안과 유출 시의 대처 수준 및 대응 방안의 갭이 구체적으로 궁금하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황과 과거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 먼저 들어볼게요. 네. 네, 이게 참 언제 어느 시점을 구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 다른,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시작을 할 때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데이터는 거의 다 움직이지 않는, 그냥 저장되어 있는 형태가 더 많았고, 그 저장되어 있던 위치가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하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라든가 우리가 관리가 되고 있는, 우리에 있는 IT가 관리가 되는 그런 영역에서 저장되어져 있고 관리가 되어 있고 사용이 되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가장 큰 변화는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면서 내부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퍼블릭으로 사용되는 게 더 많아졌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의 모든 고객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많은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올라가져 있고, 모든 사용자들은 그 클라우드에 액세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데이터는 우리의 소유권은 우리 데이터에서 우리 거이긴 하지만, 그 데이터가 올라가서 관리되고 유지되고 있는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해주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만들어졌던 보안에 이제 준비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장되는 게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우리 파일 서버에 존재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부분들 자체가 계속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을 중심으로 점점점 이동이 많아지고 있고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부분들보다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부분들 자체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아까 지금 우리가 사고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전하게 저장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스 기업에, 클라우드 기업에 맡겼는데 여전히 그 기업이 보안 사고가 발생한다거나 물리적인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데이터의 손실이라든가 유출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인프라가 변화된 만큼 또다시 또 다른 형태의 보안 규제라는 게 필요하게 되어 있고, 점점 많은 기업들은 그런 환경을 대응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들을 하고 있고 많은 솔루션들이 나와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로 오면서
개인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이버 상에서는 그 개인의 이동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이버 상에서의 그 이동 하나하나 순간순간마다 나의 데이터가 함께 이동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데이터가 저장된 상태로 있어서 댐의 형태로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네,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법적인 측면에서도 과거와 현재가 아까 그 발표 중에도 말씀해 주셨겠지만 과거와 현재가 좀 많이 달라지고 있고 또 법률적으로도 세분화되어지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네, 어떤 현황인가요? 뭐 두 가지 정도 말씀으로 이제 점철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법제도는 이제 기술에 후행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규제 강화는 일방통행이라는 겁니다. 강화는 쉬운데 완화는 정말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아까 2008년 옥션 제가 옛날 일이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었는데 그런 결론은 지금 절대 반복되지 않습니다. 옥션 정도의 이제 지금 기준에서 중과실이죠. 지금은 그런 사고 나면은 아마 이제 법적 책임이 아주 무겁게 부과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랬던 이유는 제도가 후행하기 때문이죠. 그럼 옥션 이후에 지금은 어떠냐? 그 이후에도 오늘 소개드린 사건, 오늘 소개드리지 못했던 더 많은 사례들 하나하나 터질 때마다, 사고 하나 터질 때마다 규제는 한두 개씩 항상 더 생깁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뭐 큰 사고 났고 큰 피해 났고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를 더 만들겠다는데 그거 반대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규제는 항상 늘어나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만들어진 규제를 뺄 수 있느냐? 그거 빼면은 뭐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지만 저거를 뺐을 때 100% 안전하다라는 얘기는 또 굉장히 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 강화의 방향은 항상 일방통행입니다. 완화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지금은 이제 법적 기준 자체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수준이고 향후에도 완화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죠, 그죠? 이런 서버 클라이언트 통신 구조 보안이 이제 과거 한 5년 전, 뭐 10년 전 이때 주요 화두였다면 지금은 또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 같은 걸로 화두가 옮겨가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 분야에는 또 규제가 후행하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분야에서는 또 규제 수준이 낮겠죠. 네, 좀 더 시장 진입 장벽이 좀 더 낮을 것이고요. 네, 아마 그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또 기질이 애자일이라는 건데 그 기민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또 법은 절대 기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법이 이렇게 뒤따르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더 강화될 거고 그리고 강화는 쉽고 완화는 어렵다라는 말씀이 정말 와닿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는 또 그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구병준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국외의 클라우드 보안 대책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또 본부장님께서 과거에는 데이터가 저장된 상태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저장되지 않고 클라우드 상에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국외에서는 그럼 그 클라우드 보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 드려볼게요. 네. 우선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들 자체가 이제는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보다는 클라우드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메일 시스템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 모든 부분들 자체가 클라우드에 관련된 SaaS 애플리케이션 사용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유용함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까지의 데이터들은 거기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동할 때의 데이터가 보완이 되야 되는 게 필요하고 또 사용될 때의 데이터가 활용이 되는 게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간단하게 이렇게 관련된 부분들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장되어져 있는 것들,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 사용할 때 있는 부분들 요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보안 어프로치들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PC의 모든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첫째,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보안 정책이라고 하는 건 정의가 되어 있죠. 시스템에 아까 얘기했던 소스 코드나 이런 부분들 자체는 어떠한 형태든 클라우드를 통해서 심지어 메신저를 통해서도 데이터는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보안 정책적으로 표현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거를 위반하는지 위반하지 않는지는 이제 기술로서 탐지하고 그렇게 대응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고요. 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가 한 곳에만 있지 않거든요.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은 해당되는 부분들이 클라우드에 올라가져 있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비인가이기 때문에 못하게 한다고 하게 되면 이미 올라가져 있는 데이터들은 또다시 뭔가가 관리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또 보완하고 강구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은 해당되는 그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아까처럼 검색하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똑같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까 얘기하는 인프라적으로 뭔가 바뀌었던 부분들 자체를 아까 저장되어 있는 위치에 따라서 검색할 수도 있고 또는 이 데이터가 이용이 될 때 기밀성이 해치지 않도록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암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존재있기도 하고 내가 해당되는 데이터를 사용을 할 당시에도 얼마만큼 안전하게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로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그런 법적인 규제나 조치가 나올 때마다 또 클라우드의 그 보안 방법이 변화되고 또 기술적인 측면도 새로이 발전되어가는 그런 상황인 듯합니다. 그러면 혹시 그 국외에서 클라우드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을까요? 국외 클라우드 사례보다는 그냥 국외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이제 뭐 인증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제 ISO 27000번대 인증이 그 정보 보호 관련된 인증인데요. 그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뭐 ISMS 또는 ISMSP 인증이 이제 ISO 27000번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그 중에서 27017번, 27018번 요거 두 개가 이제 클라우드와 관련된 보안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요구 사항이 담긴 이제 인증인데요. 이제 요 내용 뭐 저도 인증 전문가가 아니라서 막 강론적인 내용은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ISO 27000번대 인증을 다 따고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그런 큰 클라우드 CSP라 그러죠.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이제 어느 정도 디팩토 스탠다드로서 지키고 있는 수준이 그 정도다라는 걸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유할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문득 지금 해외 사례를 얘기하셨을 때 생각이 나는 부분들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프라적으로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올라갔던 데이터가 유출됐던 케이스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유출됐던 케이스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인프라에 데이터를 올렸는데 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데이터가 올렸는데 유출사고 났던 이유가 뭐냐면 설정을 잘못한 거예요. 관리자가 접근 권한 설정을 잘못해서 그냥 일반인도 해당되는 시스템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가서 그 부분이 유출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어떤 책임에 있느냐에 있었을 때 법적인 부분들은 여전히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은 여러 가지 모델 중에 공유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인프라적인 것만을 제공을 한다. 우리는 IT라든가 전기, 컴퓨팅, 뭐 스토리지 이런 부분들, 컴퓨팅 파워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 거기에 올라가져 있는 데이터의 소유와 그 관리 책임은 유저한테 커스터머한테 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볼 때는 그 당시의 이슈들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를 잘못해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설정을 잘못한 관리자의 설정이 잘못해서 유출이 된 거라고 해서 해외에 몇몇 아주 큰 사건들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술적으로 정말 해커가 뚫고 들어와서 발생하는 사건보다는 어찌 보면 그 관리자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그 정보가 유출되는 그러한 사례들이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또 저희가 그 쉬는 시간 중에 또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이제 여러 SNS 계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이 사람의 계정을 해킹하고 싶다라고 하면 정말 기술적으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킹을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정보부터 살펴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라던가 아니면 또 여러 인스타 이런 데 들어가서 그 사람의 강아지의 이름이 무엇인지, 네. 그래서 보통 우리도 구글 계정 만들 때 비밀번호에서 그 비밀번호 나중에 맞는지, 그 사람의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질문에 있어서 애완견의 이름은 이라던가 아니면 뭐 아버지의 성함은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이렇게 받고 거기다가 답을 적긴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답들이 저희의 그런 SNS 계정에 다 있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나가는 그 사람들의 실수에 의해서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사전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국섬진흥원의 박정환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데이터 보안이 데이터 이용의 활성화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거든요. 뭐 기존에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보충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계속 좀 반복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네. 어차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들은 좋은 일에 사용을 하게 되면 좋게 되는 것인데 이게 악의적으로 사용이 되게 되면 사실 나쁜 일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데이터 똑같은 거에는 불구하고 그들은 변화를 갖고 있는 게 없는데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들이 결과가 달라질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데이터가 많은 부분들이 양질의 좋은 데이터셋이 다른 트레이닝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저는 많은 학교라든가 대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연구조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좋은 모델을 더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 자체를 제공해 주지 않고 소위 말해서 알고리즘이라든가 많은 좋은 부분들은 갖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은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다면 접근이 계속 못한다고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발전은 있기는 어렵다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균형점을 맞추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관건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규제로 인해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제약적인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계속해서 모색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또 환경과 사람들의 김미숙 선생님께서 해주신 질문 드려볼게요. 디지털 시대를 넘어 메타버스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블록체인으로 우리가 또 더 안전한 그런 디지털 사회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정보 유출이 좀 적어질 수 있는지 하는 질문을 주신 듯해요. 여기 안전하고 물음표만 주셔서 뒷부분의 질문은 이제 제가 좀 유추해 보았는데요. 아마도 김미숙 선생님께서는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분산형 시스템이라서 이게 데이터가 분산되고 하다 보면 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니까 오히려 더 안전한 시스템이지 않냐라는 의도가 아닌가 싶거든요. 어떤가요? 그것도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그 기술 자체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사실 달라질 것 같습니다. 분명히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그 기술 자체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분산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만약에 해킹이라든가 다른 어떤 오류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검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뭔가가 바뀐 데이터다, 잘못된 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사용하는 모델에 따라서 어느 부분들은 안전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그것보다는 사실은 항상 그 당시에 만들었던 소개했던 기술 자체는 그 시점 상태의 그 보안은 안전하다고 말 수 있긴 하지만 아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공격자도 계속 진화하고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빈틈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들은 지금의 안전하다고 부분이 내일까지 여전히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안전성이라는 것은 과연 어느 시점의 안전성이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약속된 시간이 한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요. 마지막으로 또 오늘 그 모신 발표자분들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먼저 들어볼게요. 아까 제가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할 때 지금 점점점 더 많은 부분들이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사회자님이 잠깐 제가 얘기를 하셨을 때 나왔던 것처럼 이제까지 유출되어 있던 패스워드를 제가 좀 한번 봤더니 가장 많은 부분들은 1, 2, 3, 4도 있었고 1, 2, 3, 4, 5, 6 또는 조금 더 어렵게 쓴다고 얘기하게 되면 거의 숫자가 들어간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대부분 본인들이 태어난 연도라든가 생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계정의 아이디와 패스워드의 조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관련된 부분들이긴 하는데, 해커가 어렵게 무차별로 대입해서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이런 공격방법도 있긴 하지만, 어렵지 않게 아까 사회자님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프로파일링,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고향, 애완견, 스포츠, 태어난 곳, 학교, 뭐 이런 부분들, 다양한 부분들을 이용하게 되면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몇 가지의 그룹군으로, 패스워드를 쓸 수 있는 그룹군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부분들을 조합해서 사용하게 되면 손쉽게 내가 알고 있는 내 계정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이 돼서 오남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다르게 쉽지 않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리고 또 하나, 과거에 유출되어 있던 그런 기록들 자체는 아주 예전에 사용했던 부분들은 여전히 외부에 다크웹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언더그라운드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 번쯤 전체적으로 바꿔서 더 이상 한 번 유출된 패스워드는 내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면 꼭 아이디를 새로 만드세요. 네. 또 변호사님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그 마지막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보안이라는 것이 저는 이제 합의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있죠. 이제 안전한 것과 편안한 것의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이제 너무 안전한 것만 추구해도 곤란한 것이, 뭐 집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빈틈을 다 막겠다고 문이랑 창문까지 다 막아 놓으면 사람이 못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에도 그 이제 모든 취약점을 다 제거하는 거는 이론상 수학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걸 인정을 하고, 이제 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를 해서 이제 수행 가능한 범위 내로 최소화할지를 고민하고, 그 중간 어느 지점에서 합의를 이루는 게 보안인데요. 이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하면 바로 소위 특권이라고 할까요? 백도어입니다. 예를 들어 보안 담당자들이 이제 다른 직원들은 지키라고 되게 빡센 보안 정책을 만들어 놨는데, 보안팀 직원들은 자기네들이 슈퍼유저니까 최고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만든 보안 정책을 안 지킨다. 그리고 저희 기관장님은 불편하시니까 보안 정책 다 예외로 다 열어드린다. 이제 그런 특권이 존재를 하면은 이 합의가 안 돼요. 이게 보안은 정말 이제 모든 사람한테 모든 경우에 법령적으로 일반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룰을 만들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안전하면서 최대한 덜 불편한 체계를 만들까, 그 중간 타협점을 도출하는 게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외 없는 합의와 보편적인 룰 적용이 또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세미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4차 그 세미나에서도 더욱더 흥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 드리겠는데요. 방송 후에 송출되는 QR코드를 통해서 설문조사에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문에 응답해 주신 여러분들께는 소정의 선물, 네, 다들 이젠 알고 계시죠? 네, 소정의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또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럼 9월에 선선한 날씨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더욱 흥미로운 주제와 함께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